부동산 시장의 이슈 좀 진지하게 짚어보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자, 세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저고요. 이진우입니다. 두 번째 남자 요즘 뭐 방송도 많으시고 굉장히 바빠지셨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분도 요즘 굉장히 바쁘신 분들, 하여튼 월요일날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지난주에 또 핫한 이슈가 있었죠. 부동산 시장 뭐 휘청휘청 이게 만들 만한 뭐 이때까지 선 반영이 됐긴 했지만 막상 다가오고 그 정도가 좀 무겁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자,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두 분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창석 대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미국 금리 인상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한 2013년 또는 14년부터 매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올리기 시작한 건 이제 작년 12월에 0.25%포인트로 올렸고 또 이번 이제 3월 달에 0.25%로 올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2004년도 5년도처럼 뭐 한 1년여 만에 뭐 4% 가까이 올려버린다면은 뭐 한국 부동산은 아마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하고 맞물려서 견디기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0.25% 정도 지금 뭐 연 3차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기준금리의 상승이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게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리느냐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 미국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가 과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 거고요. 또 의외로 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라든가 뭐 시중 금리는 별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2004년 5년도라든가 또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또 2006년도 7년도 이때쯤에는 금리를 올릴 때 오히려 집값이 뛰는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금리라는 게 단순히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고 또 뭐 금리를 뭐 떨어뜨리면 집값이 오르고 이런 도식은 경제학 교과서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금리를 올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경제 상황이 좀 나빠져서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이렇게 누적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준 정도의 금리 인상 수준이라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재문 소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뭐 생각이 약간 좀 다른데요.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거는 뭐 오랫동안 이제 해자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본격화되는 좀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건데 예전과는 틀리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옐런 의장이 이제 2017년에 한 3번 정도, 그다음에 2018년에도 한 3회 정도 올려서 한 3%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떠한 그 금리가 막 인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고금리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거둠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신흥국들에서의 어떤 자금 이탈 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해지됐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2017년에 3회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기조에 들어갔고 그 안정기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떠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지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 예고한 대로 2017년 말쯤에까지 3번 정도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기준금리에 따르는 갭이 역전되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 기준금리에 앞설 경우에 이제 우리 자산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까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뭐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그걸 쫓아가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명제는 없습니다. 또 과거에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기준금리보다 1.5% 이상 높았던 적도 있었고, 그렇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외적인 어떤 부분과 지금 한국적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좀 이렇게 거시 지표들이 무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의 어떤 미국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인한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해갖고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금리가 좀 더 심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와 또 연동돼서 이제 악화될 수 있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금리 움직임은 좀 실시간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장 경계스러운 점은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위기감이 상당히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어떤 우리가 투자 행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양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에 따르는 어떤 시장 변화는 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좀 키웠으면 합니다. 네,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또 이 두 전문가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남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일지 바로 좀 그 주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트렌드 소형과 중형. 중대형 당신의 선택은, 이 매주 다른 의견들 일종의 배틀이죠. 배틀이 붙어서 굉장히 시청자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주택시장의 실수요자건 투자자건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됐건 실수요자 됐건 그 방향성, 기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 6년부터 한 10년까지는 중대형이 이제 주도라기보다는 굉장히 포지션 자체가 높았다가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포지션이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중소형의 독주 좋습니다.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뭐 리터루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신조어들이 나와갖고 중대형이 다시 꿈틀 부활의 몸짓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중대형이 좋다, 소형이 좋다라는 거 단순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주택을 주로 선호하는데 그 소형 주택에 따른 어떤 선호 이유가 일단은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지금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의 이제 은퇴로 인해서 소득 감소, 또 집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사회 구조였던 4인 5인 가구의 어떤 가족 구조가 지금 많이 해체됐습니다. 이제 3인을 넘어서 1, 2인 가구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대형을 선호하기에는 좀 집 규모가 좀 너무 크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택의 어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대형 시장을 주도해 오던 부분에서 이제 소득 감소에 따르는 소형주택으로의 소비자들의 어떤 대대적인 전환, 또 전셋값 상승이라든지 집값 부담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형주택으로 선호를 한 부분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1, 2인 가구가 증가되는 성향의 지속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당분간 소형주택의 선호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 2인 가구 수의 증가죠. 1인 가구가 지금 한 25%, 1인 가구 하면 지금 50%가 넘죠. 1, 2인 가구 수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중소형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쪽에 이재문 소장의 의견이었고요. 우리 곽창석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이 소장님께서 이제 중소형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를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중대형이 필요 없어지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 그다음에 이제 1, 2인 가구의 증가, 또 지속적인 소득 감소, 뭐 고령화,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드셨는데, 그 베이비 부모 은퇴와 관련해서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뭐 50대 초부터 60대 초반 태생인데 은퇴자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연간 60만 이상의 은퇴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와 바로 그 소득 감소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뭐 60 이후에는 일을 안 한다, 이런 게 거의 뭐 공식화돼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60대가 넘어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 활동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큰 집이 필요 없다, 이런 도식은 사실 깨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이 60대 이상이 주택 구입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 또 베이비 부모 은퇴하고 맞물려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그 중대형의 수요층이 이렇게 5, 60년대 태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70년대 태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에코 세대라고 하는. 에코 세대는 80년대 세대고요. 예. 에코 베이비. 지금 70년대 태생들이 이제 F 세대라고 합니다. 예. 이 F 세대, 그러니까 68년에서 한 73년생까지가 지금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세대인데, 그렇죠. 이 연령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형의 수요층이 베이비 부모에서 F세대로 넘어가는데 F세대 인구가 현재 더 많기 때문에 중대형의 수요층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수요층별로 구분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연간 한 0.9%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예. 지금 추계 인구를 보면은 한 5년에 4.5%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니까 1, 2인 가구용 주택의 증가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2009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 또 원룸, 또 주거용 오피스텔, 또 심지어는 고시텔, 네. 기숙사형 주택까지 포함해서 너무 1, 2인 가구용 주택이 많이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2, 3년간 이렇게 월세가 오히려 1, 2인 가구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중대형의 주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4, 5인 가구는 감소합니다. 5년에 4.5% 정도 감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간 한 0.9%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중대형의 공급은 2011년 이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 7년, 8년도 정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물량이 한 35% 정도 공급됐고, 서울의 경우에는 40% 이상 공급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과잉 공급되는 바람에 그 후에 중공업 미분양이 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냐면은 거의 한 7%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또 적정 수준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전세에 있어서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중대형의 전세값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이미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장강의 물결에 밑바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이 사실 중대형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1970년대생들이 중대형을 지금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가격 차이 많이 안 나서 그렇겠죠. 근데 그 F세대가 왜 F세대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포미더블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는 세대죠. 이제 저는 이제 좀 우리 곽 대표하고는 조금 이제 반한 의견인데, 그 50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지금 이제 우리 F 세대 3, 40대들이 중대형에 많이 진입했다는 거에는 조금 이제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
특정을 해본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자가주택 점유율은 한 3%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40대는 자가주택 점유율이 49.2%에서 57.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30대들은 27.9%에서 41.7%가 증가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자가주택, 주택 소유 점유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 30대, 40대 베이비부모 세대의 어떤 세대를 구간하게 되고 지금 이제 중대형 주택이 약간 침몰하면서 소형 주택이 각광을 받아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이들 30, 40대 세대들이 이제 소형 주택을 되게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서 주택 구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균 주택 점유율이 세대 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64% 정도 주택 점유율을 유지할 거라고 보면 이제 30대, 40대들이 거의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20% 세대별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총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주택 시장의 총량이 중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인 가구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1인 가구는 2000년도에 약 250만 가구 정도였는데요. 2015년에는 약 520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2035년에는 약 760만 가구로 이제 또 한 40만 가구가 증가할 거라고 본다면 10년 단위로 약 200만 가구 이상의 어떠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 1인 가구의 어떠한 그 경제력과 어떤 가구 주택 선호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당분간 어떤 이제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먼저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는 좀 더 큰 주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쪽에 어떤 그 갈아타기식의 수요량이 중대형의 수요를 받쳐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재문 선생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뭐 760만 원, 500 몇십만 원의 수치까지 얘기해 주니까 그만큼 중소형이 지금 대세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제 항상 세상 이치가 양주와 음지가 있듯이 그렇게 공급이 많이 되는 게 대세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도생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 소형 주택들이 과잉 공급 얘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과잉 공급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거 큰 타이틀로 보면 준주택 아니겠습니까? 준주택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봐서는 예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 주거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공급을 시장에 했다라는 거는 수요, 즉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그 수요를 시장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즉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돼서 그 심화된 상황을 맞춰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편법으로 주택의 유형을 좀 더 공급을 해줬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과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내가 주택 투자를 했지만 준주택에 투자를 했지만 준주택에 대한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외면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많이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자연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 대상으로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공급 초과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저는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대비한다라면 소형 주택은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파트와 또 준주택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아파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과잉 공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공실도 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공급 애로가 있어서 많이 공급이 안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드는 것, 그 아파트가 공급 이게 과잉에 대해서 이 공실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제 주택을 대체하는 상품들에 대한 공실률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소형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게 작년 11월에 미분양 관리지역이라 나온 거 지역들의 그 미분양 그 보증을 그 본사에서 엄격하게 하겠다는 미분양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산이나 뭐 이런데 공공과 민간 택지가 존재하는데도 그게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 말은 이미 미분양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 과잉이 됐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거기 전부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이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수량이 부족한 거는 결국에 이동성이라든지 어떤 소비자의 선호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지 거기에서 미분양이 낮다 그래서 전국을 표본으로 했을 때는 아니죠. 미분양 관리 지역이 14군데를 지정했는데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하고 지방 전주까지 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소연 말씀은 동의가 조금 어려운데요. 반대 의견은 좀 곽재석 대표님께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형 주택 중에서 도시형이라든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과잉 공급이고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면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걸 보면은 거의 20평대 아파트 중심으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KT를 포함해서 수많은 뭐 기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휴 부지들을 활용해서 이 소형 또는 초소형 주택을 또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1, 2인 가구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 증가율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너도 나도 수익률이 높은 소형 주택들만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보다도 앞으로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중대형 주택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의 도입이 중대형 주택의 초과 공급을 몰고 왔고요. 그 이후에 중공업 미분양이 나니까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중대형을 아예 공급하지 못하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후폭풍 부작용의 시장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시장 상황이 이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차츰차츰 중대형이 부족해지고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작년에 하반기에 보니까 중대형의 그 전세가 상승 폭이 중소형에 비해서 한 3.5배수 정도로 높은 거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벌써 시장에서는 중대형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러나 현재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중대형이 아직은 매매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보면은 실수요자들이 상당수가 이거 전세가 워낙 비싸졌네 해서 중대형을 구입한 사례는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미 전세 매매 격차가 줄었기 때문에. 곽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7년도, 8년도 이때 주로 이제 2기 신도시 위주로 이제 외곽 쪽에 대형 주택을 공급하다가 특징이 있습니다. 중대형의 고분양가의 2기 신도시, 그죠? 그런 위주로 이제 지었다가 그것들이 해소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악성 미분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적정 수량을 공급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져요.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2010년에 거의 10만 분양이 10만 개가 넘었었는데 2016년 자료를 보니까 한 2만 한 4분의 1로 줄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땐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공급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중대형의 뭐 부활 또는 중대형이 어느 한쪽을 이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저는 시장은 늘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누적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중에 뭐 폭발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신도시는 일부 있지만은 택지지구라든가 아니면 택지지구도 아닌 곳들이 사실 중대형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대형 가격이 더 좋았기 때문에 상한제 회피하려면 막 쏟아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중대형이 과연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별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직은. 일단 시장은 인식을 해야 돼요. 중대형을 공급해야 되는 인식이 되려면 시장 가격이 일단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정 공급량은 85제곱미터 초과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25% 정도 공급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중대형이요? 중대형이. 근데 지금 7% 정도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로 돌아갈 거로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중대형 가격이 오르면 또 중대형이 25%가 아니고 40% 가까이 공급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가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몇 년 후일 거고 그럼 그때 착공을 하면은 입주하는 시점은 또 2010년, 11년도와 같은 상황이 한 10년 후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정책으로 뻗어나가시면 아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그 후폭풍이 언제 터지냐면은 2020년대 중반까지 터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 하나는 20년 후까지도 시장을 망쳐놓는다 그 얘기예요. 글쎄, 뭐 정책의 적정성과 타당성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이견이 있고요. 이제 그 주택의 공급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필터링,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결국에 주택의 대형 평형수와 소형 평형수를 비교했을 때에는 소형 평형수가 훨씬 많아야 대형 평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이 그 필터링이 되는 인위적인 요소를 깨트린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쏠림 현상에 의해서 소비자의 선호라든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 선호냐 소형 선호냐에 따라 갖고서 바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장의 원리를 다 무시하고 대형만 진 거죠. 결국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약 한 16만 가구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서 미분양 주택이 나왔던 대부분의 주택들이 대형이었고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소형주택을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급 과잉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시장 수요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놓고 봤을 때 하층 구조에 있는 85제곱미터에서 뭐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한 100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시장 수요층은 앞으로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대형 공급을 인위적으로 좀 늘리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약 67%의 자가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주택 소유 형태가 대형 위주로, 중대형 위주로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기 생활이라든지 소득 감소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신축되는 대형주택의 공급은 적을지 몰라도 기존 시장에 있는 중대형 주택의 공급이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에 따르는 부분은 저는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문 소장님이 아까 작년에 한국감정원 자료에 이제 아까 곽 대표가 잠깐 얘기하신 건데 그 굉장히 의외로운 현상이 발견됐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운사이징을 한다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거꾸로 60대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거는 니즈는 있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뭐 중대형이 2007년 왜 그렇게 아까 분양가 상한제 막 열변을 토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긴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재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니즈가 중소형이니까 라는 말에는 합니다. 일부 동의하고요.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중대형에 대한 이 수급 감소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알고 있는 다운사이징을 할 거다, 생활비를 줄일 거다, 이게 반드시 적용되지 않더란 얘기죠. 왜냐면 한국감정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거래량이 60대가 늘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경제학 교과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주 MC 질문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소형 주택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다, 이제 중대형이 좀 뜰 거야라고 얘기하면 먼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두 분의 의견도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어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한 분만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벌써요. 네,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 늘 이 경제에선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소형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 보면 중대형의 희소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중대형 이 주택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막상 투자라는 거는
돈을 담그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가지고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런 게 시장에서 어떤 확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신문에 나야 투자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은 저희는 그런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라는 건 일종의 도매상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주택을 선호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저는 이미 실수요자들은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고 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전세 가격이 더 오르는 걸 보면은 중대형 주택이 분명히 선호 현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투자라는 게 1, 2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4, 5년 할 거로 생각한다면은 지금쯤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임 씨 라인 나오랍니다. 지금 네. 들어가시랍니다. 전세가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그 전세가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들 한번 전세가 추이를 좀 직접 발품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또 이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 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곽창수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금액대별 부동산 투자 상품, 그리고 강남의 초역세권 오피스텔 소개, 이런 걸 주제로 잡았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초동 LG 에클라트 빌딩 2층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